예, 안녕하세요. 기본에 충실한 농사 이야기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고추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고추 바이러스의 종류 및 이것이 어떻게 증상이 발현되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기초적으로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찌 본다면 이론적인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추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특히나 바이러스 중에 가장 까다롭다는 이제 칼라병에 대한 예를 중심으로 실제로 실전적인 그 부분을 다룰 건데요. 어제 혹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물론 내용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룰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 오늘 보고 마음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고추를 재배하시면서 이제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시절이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해충들, 총체벌레라든지 진딧물 이런 애들이 이제 고온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축하죠. 그래서 스스로의 활동을 조금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 물고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바이러스도 상대적으로 잠잠하다가 이렇게 비가 그치고 해가 쨍 나는 시절이면 다시금 얘네들이 활개를 치면서 여기저기 물고 다니면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고추 농사가 거의 끝나갈 시점이라지만 다시금 한 번은 이 대목에 반짝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초기부터 바이러스에 고생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처음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 그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는 근본적인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나마 걸리지 않은 아이들이라도 보호를 해가면서 더 이상 얘네들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미 걸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이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염원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야겠고 그리고 칼라병의 경우에 이 병을 여기저기 물고 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 원인인 꽃노랑 청체벌레를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겠죠. 이렇게 말은 단순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바이러스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가 많죠. 사람의 경우에는 바이러스병에 걸리면 더 이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감염자를 격리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고추는 물리적으로 격리할 수도 없고 자, 그러면 이 전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론 초기에는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못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험난한 총체벌레가 득실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초기에는 제거하면 그만이지만 이것이 중후반기에 들어서는 조금 애매모호할 때가 많죠. 이게 조금 끝에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일단은 아까워서라도 제거하기도 힘들고 혹시라도 무슨 이걸 제거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이 고추가 또 이제 이 칼라병의 경우에 이 바이러스가 매개충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게 주 요인이지만 이게 즙액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즙액. 예를 들어서 어떤 접촉이나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잘라져서 나오는 그 즙액에 의해서 다른 고추 상처에 그게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제거를 하다가 전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확실한 것은 초기에는 당연히 뿌리째 뽑는 게 당연하겠지만 혹시 어떤 분들은 중후반기에 칼라병 걸린 열매들만 따거나 아니면 걸린 가지들만 오려내는 분들 중에 이 방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전체를 뽑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제 내병성 품종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번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것이 전신 감염이 되면서 모든 열매를 못 쓰게 만든다가 정설이었는데 요즘에는 내령계 품종에서 일부 품종에서는 어떤 특정 환경에서 걸린 아이들만 걸리고 예를 들어서 한쪽까지만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증상이 나타나고 다른 쪽까지는 멀쩡하게 고추가 열리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더 잘 열리는데 굳이 뽑을 필요가 있냐 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정 환경에서 가능한 일이지
총체벌레 방제가 확실하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일이지, 이따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총체벌레 방제가 약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계속 병이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뿌리째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 모든 바이러스 정책이 실제 사람의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정책이 다르듯이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고요. 정리를 하면 초기에는 어차피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확산되지 않도록 당연히 뽑는 것이고, 중후반기에 들어서는 상태를 봐가면서 너무 그 포장해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걸렸을 때는 뽑다가 오히려 어차피 그 정도 걸렸을 경우에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고추가 이미 감염이 되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뽑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음 잡기를 준비하시는 게 현명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중후반기에도 몇 개 주가 감염이 된 게 발견이 되면 잽싸게 조심스럽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애초에 바이러스병의 전염원인 감염주를 제거를 하면서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총체벌레, 칼라병에서 이 바이러스를 여기저기 물고 다니면서 계속 끊임없이 병을 확산시키는 꽃노랑 총체벌레를 방제를 해야겠죠. 근데 이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히나 칼라병이 어려운 이유가 이 꽃노랑 총체벌레 방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원래 이제 총체벌레란 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는 있던 해충이 아니죠. 그 1993년도에 그 제주도의 감귤 농장에서 처음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온난한 환경을 좋아하던 건데, 이것이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초기에는 그 시설 하우스에 주로 골칫덩이 해충이었다가 지금은 전국 전역으로 노지에도 퍼지면서 거의 모든 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그 해충으로 발전이 된 이유도, 이게 굉장히 방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그 그림에서 보시듯 그 생활사 자체가 좀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고추를 딱 보시면 고추 꽃 속에 그 성충이 주로 이제 꽃 속이나 새순에서 이게 그 기생을 하는데, 꽃을 이렇게 보면 눈이 밝으신 분들은 꽃 안에 그 사진처럼 우글우글거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모두 꽃노랑 총체벌레가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대만 총체벌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색깔만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육안으로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총체벌레 그 자체가 이렇게 새순을 가해하고 열매를 가해하고 사진처럼 다양한 피해를, 실제 바이러스병을 전파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가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총체벌레를 방제를 하는데, 이것이 방제가 어려운 이유가 그 성충일 때는 저렇게 꽃 속이나 새순 속에 있다가 얘네들이 그러면서 여기저기 바이러스를 전파하다가 얘네들이 알을 납니다. 알을 낳는 것은 보통 다른 해충과 같이 입 뒤에 난다든가 줄기에 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도 입 속 보통 조직 안에다가 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알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제 방제를 할 때 약제에 보통 직접 맞거나, 특히 친환경 방제일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이 직접 맞아서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속에 들어간 알까지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1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알에서 깨어난 유충들이 여기저기 새순이라든지 잎을 주변을 돌고 가해를 하다가 얘네들이 땅으로 떨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될 때 그 당시에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약제 방제를 꼼꼼히 한다 하더라도 땅 속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알일 경우와 이 번데기가 있는 기간이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농약회사에서 강조하는 333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총체벌레는 특이하게 워낙 미소곤충이기도 하겠지만 약제에 대한 약제 저항성이 굉장히 빨리 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약제만 해서 한 방에 통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른 세 가지 다양한 기작을 통해서 세 가지의 약제를 아까의 그 기간, 숨어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3에서 5일에 한 번씩 그 3번 연속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간신히 방제가 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해충이죠. 또 게다가 얘네들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다른 앞서 소개해드린 그 모자이크 바이러스처럼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진딧물이라는 애들이 얘네들 비영속 전염이라 해서 걔네들이 그 지백을 물 경우 그 지백으로만 어떤 전염을 하기 때문에 직접 그 진딧물이 개체 그 바이러스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지백을 먹을 당시에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물론 환경에 따라서 이 CMV 그 모자이크 바이러스 경우에도 굉장히 널리 확산이 되기도 하지만 이 총체벌레 같은 경우에는 꼰도랑 총체벌레는 이 칼라병을 영속 전염을 합니다. 영속 전염이란 말은 그 총체벌레 세대가 끝나기 전에 얘네들이 죽기 전에는 계속 그 바이러스가 총체벌레 몸 안에서 보독을 하고 있다가 여기저기 널리 퍼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완전히 박멸하지 않고서는 그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현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총체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의 실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토양 속에서 번데기 상태로 총체벌레가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작물이 심어지기 전부터 총체벌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토양 살충이나 토양 소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총체벌레를 아웃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생태적인 방법으로 시설하우스의 경우에는 일단 총체벌레가 50도 이상 고온에서 5일에서 7일 정도 경과를 하면 총체벌레가 자체가 사멸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진에 보시듯 정식전의 비닐을 통해서 물론 여름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어느 정도의 고온 효과를 통해서 총체벌레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시키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지의 경우에는 꼭 모든 총체벌레가 이제 번데기 상태로 월동을 하지만 일부는 이제 잡초 안에서 성충 상태로도 월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포장 주변의 잡초를 깨끗이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이 총체벌레 발생을 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행하시는 약제 방제인데 일단은 먼저 친환경 농업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탄저병 얘기를 하면서 살균제 얘기만 했더니 친환경 농가분들이 조금 친환경에 대한 정보도 해달라고 하셔서 총체벌레의 경우에 친환경 약제는 일단은 사실 다른 진딧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렇게 효력이 좋은 것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각종 연구기관에서 많이 알려진 것들이 데리스 계열의 어떤 추출물이라든지 고삼 계열이 그나마 다른 어떤 추출물보다 조금의 방제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천적 흔히 많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방식인데 애꽃 노린재라고 이런 애꽃 노린재류의 어떤 천적과 그리고 잡식성, 포식성 응애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근데 이 천적의 경우에는 시설하우스의 경우는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친환경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게 곤충 병원성 곰팡이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예 말 그대로 총체벌레가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거의 완전히 미이라 상태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소개해드린 친환경 방식들은 완전히 총체벌레를 박살을 내거나 사멸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제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는 취지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화학적 방제에 대한 소개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는 총체벌레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걸리기 전에는 매번 333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총체벌레가 확산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발병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개드린 대로 333 전략을 사용을 보통 하는데 그러면 실제 333 전략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가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이영수 박사님께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수많은 총체벌레에 적용되는 살충제 다양한 성분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몇 가지를 총체벌레 효과가 좋다는 기작을 밝혀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5가지 총체벌레에 좋다는 효과적인 성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쉽게도 이 중에서 3가지 스피네토람과 스피노사드 그리고 클로로페나필 이 3가지 성분만 고추에서
꽃노랑 총체벌레 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체벌레가 굉장히 약제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성분들도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 총체벌레는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또 다른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는 그게 또 내성이 생겨가지고 언제 그 방제 체계가 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 상황에 맞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추 바이러스 칼라병의 직접적인 확산의 요인이 되는 꽃노랑 총체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총체벌레에 좋다는 이런 다양한 성분들을 엮어서 초기부터 차근차근 화학적 방제 체계를 정리한 귀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차피 올해 농사가 다가아니도 내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경기도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그 최형경 선생님께서 직접 밤을 새워 가시면서 정리하신 자료이고요. 제가 평소에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예, 그 화면에 보시듯 앞서 소개드린 그 총체벌레 효과적인 성분들을 엮어서요, 시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서 설명드린 이제 벤피라카브 그리고 그 클로로피리포스 이 두 성분은 현재 이제 고추 꽃노랑 총체벌레에 적용된 약제가 없다 했는데 마침 우리가 이제 고추 재배에 있어서 3대 해충의 하나인 그 진딧물과 담배나방에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살충제라는 게 각각의 성분의 그 함량 등에 따라서 그 능력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차피 사용하실 약제라면 예를 들어서 화면 그대로 정식전 입제를 사용하실 때 총체벌레가 그 심할 것이 만약에 예상되는 포장이라면 이왕이면 앞서 말씀드린 그 총체벌레 효과가 좋다는 벤피라카브 이 성분이 포함된 입제를 사용하여서 어찌 보면 담배나방과 진딧물 공동 방제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배 중에도 이제 클로로피리포스 성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총체벌레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차피 담배나방과 진딧물을 동시 방제해야 하는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현장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보충해서 그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있는 그 스피네토람 그 성분 약제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조금 느리지만 일단 침투 이행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로로페나피르 성분 역시 침투 이행성이 있어서 일단 약제명만 보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익숙하게 널리 사용하시는 약제들인데요. 또한 이제 클로로피리포스 성분의 약제들은 그 약효가 굉장히 빠른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각자의 여건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요즘 특히 육묘상에서부터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심해서 이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육묘상의 처리용 적용 약제도 함께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표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널리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아세타미프리드 예를 들어서 뭐 코니도라든지 뭐 모스피란 뭐 이런 성분 계열 약제의 경우에는 물론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그 작용 기작으로서는 뭐 훌륭한 약제들이지만 아무래도 워낙에 오랜 세월 사용했던 그 전통적인 약제로서 일단 그 저항성 발현을 고려해서 이제 굳이 뭐 권장 약제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거 역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는 그 여건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소개해드린 이러한 약제들은 물론 어디까지나 예시기 때문에 실제 활용하실 때는 현장 상황에 맞게 내성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고려하셔야 하고요. 실제 그 2번 이상 사용 시 그 효과가 좀 안 좋다면 그 약제는 이미 내성이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약제로 갈아타시는 게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런 종합적인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현장에서 널리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긴 시간 고추 바이러스 칼라병을 중심으로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모든 농사가 그러하지만 정답은 없다지만 기본에 충실한 이야기인 만큼 현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남은 이제 고추 농사 조금은 지금까지 잘 안 되셨더라도 어차피 뭐 내년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 모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